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당이 과연 끝까지 합의해서 하려는 노력이나 진정성이 보이는가. 국회를 정말 안 열 겁니까? 이렇게 가면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애둘러 가지 않는 정가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충일 추념사. 그중에 먼저 현충일 추념식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사자 유족을 비롯해서 만여 명이 참석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청해부대 최영암에서 숨진 고 최종근 한사 유족에게 분향을 권하는 모습입니다. 배우 김혜수 씨가 올해 93살이 된 6.25 전사자 고 성복환 일병의 부인 김차희 여사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대신 낭독했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찾으려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가 국립묘지에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18 기념식에 이어서 어제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온이라고 믿습니다. 추념식 입장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도 이렇게 손을 뻗어 인사하고요.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하고도 인사하고요. 김정숙 여사, 황교안 대표와 악수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손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네, 악수 패싱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악수 패싱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단정하게 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대목만큼은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사실 지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너무도 막말, 앞에 가는 막말이 뒤에 가는 막말에서 덮여가는 이런 방식이 차고라면 반복되고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의 이 분열상을 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충일을 맞아서 이 애국 지사들이 묻혀 있는 저곳에서 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발언은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고 우리 사회가 굳이 문대통령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 갈등이 그렇게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차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무지한 막말들이 또는 욕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통합의 절박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 발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현충일 행사 때도 추념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확고한 어떤 철학, 국가관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역사에 대한 통합의 관점 그리고 이 애국에 대한 통합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하필 현충일이냐? 뭐 3.1절도 있고 광복절에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이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려감이 드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일부러 넣지 않았나 네. 이렇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념 간의 갈등이 요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추념사에서 언급합니다. 네, 이게 또 논란인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6.25 영웅들의 영혼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까지 오른 김원봉을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자의 모친 제2연평해전 영웅의 아내를 초청해 놓고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말이죠. 지금 논쟁은 서운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자꾸 정치권이 쟁점하는데요. 그 부분 초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에 있고 광복군은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각계를 망라한 조직이었다. 그 안에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네. 역사는 사실 그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점을 강조한 것.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애국도 아까 말한 대로 진보와 보수, 저와 우가 함께 해야 한다. 네.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임시정부가 1940년에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당시 상당히 열악하게 출발했고 또 중국 정부의 도움도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안 했어요. 네. 상당히 고전하던 끝에 2년 뒤에, 그러니까 1942년에 당시에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되면서 제1제도로 편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네. 제대로 된 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다.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 이 광복군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의 많은 이 지류 중에서 하나의 뿌리가 된 것도 사실이고 또 대한민국의 군대가 국방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초석을 쌓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얘기를 맞는 네. 겁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런 얘기, 항일 투쟁부터 광복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방의 오늘까지를 이르는 것이 이것이 3.1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8.15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였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명문입니다. 딱 네. 맞는 얘기인데 네. 하필 저 자리는 이제 현충원이란 말이죠. 네. 현충원에는 여러 애국 역사도 많습니다만 또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볼 때는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에서는 사실 우리한테도 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북한의 월북한 다음에 뭐 노동상이나 이런 주요 보직도 했지만 북한 군사위원회 간부를 지냈었죠. 네, 김원봉이가. 남침할 당시에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노동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네. 전달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메시지의 그 형식보다는 그 공간, 이를테면은 현충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소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좀 적절치 않은 네.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다. 이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만주 군관학교가 우리 뿌리입니까? 국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광복군 자체는 존중을 해야 한다. 다만 이제 그 공간이 적절했느냐 이 문제는 뭐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정치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오면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지금 두 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논평을 보니까 100번 양보해도 이게 3.1절이나 광복절 때 나왔으면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6.25의 순국 선열을 우리가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충일이 이때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김은범 선생은 우리 항일 투쟁에 걸출한 네. 인물이죠. 아주 걸출한 인물이고. 무장 투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북쪽에서도 김일성의 이 독재와 맞서 싸우다가 숙청된 인물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월북해가지고 한국 전쟁 때의 이른바 그 침략에 선봉했었던 측면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에 지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걸출한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가 남과 북에서 공히 배척받는 상당히 좀 삶 자체가 우리한테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의 업적은 업적대로 또는 해방 이전의 업적은 업적대로 함께 평가를 하고 설사 김은봉 선생이 북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항일 투쟁의 그 빛나는 성과 자체를 묻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만큼은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약산이라는 사람이 우리 항일 특히 무장 투쟁사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320억 이게 네.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현상금이 지금 그렇죠. 돈으로 네. 환산하면 320억 원에 그때가 달한다. 100만 원이고 김구 선생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구 선생보다도 그러니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보다도 더 현장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에서 배척당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좀 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영화 암살 보고도 문 대통령이 SNS에 남긴 네. 적이 있거든요. 몇 해 네, 전에. 네. 문 대통령 마음에 지금 약산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왜냐하면 마음이. 황장엽 선생 기억나시죠?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체 사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훈장을 추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좀 넓게 포용하는 그런 어떤 안목이 그리고 우리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아마 생각이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언급한 배경에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산이라는 사람이 또 월북한 다음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권력 서열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단순한 월북자가 아니고. 그 네.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사실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거의 친일 경찰인 노덕수라한테 체포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다 보니까 북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과정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란에 참 어떻게 보면 그 꼭지점에 있는 우리 독립투사입니다. 네.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걸 언급하면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던 대통령께서 가진 평소에 국가 간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분명히 대통령한테 손해입니다. 집권 여당이 손해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종북 프레임이 한반도 평화가 기운이 세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잘 될 때는 종북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색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가짜 뉴스를 매개로 해서 종북 프레임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오히려 불리한 네. 메시지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 4일에 왜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 청와대로 모셔서 저희 오찬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이제 책자에 한 페이지에 이 장면이 있었나 봐요. 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역사적인 장면인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굳이 이런 책자에 이런 장면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문제가 되죠?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영웅들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헌법 가치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문 대통령은 저 자리는 이런 영웅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웅들 볼 때 더 고마워하겠죠. 결코 대척점이 아니다 이 그러면 말씀이시네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손을 잡고 백두산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바탕은 바로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끝나버렸죠. 네. 오히려 그 박수를 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우리 네. 정치권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일부 참석자들의 그걸 제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책자를 받고 읽어보다가 그 사진에 충격을 받아서 급체를 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이고요. 온 네. 국민이 아는 사진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책자를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책자를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네. 여러 이제 성과들을 정리한 책자일 텐데 네. 그걸 이제 배포를 했을 텐데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일부 유가족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런 건 또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런 신정까지 좀 아우르는 섬세한 관리 같은 건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넓게 보면 그 자리에 멸공 책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네. 평화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분들이 한 행위, 애국 네. 행위와 배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도 넓게 네.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유가족이 섭섭함을 느꼈다면 그것대로 또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념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했는데 그 유명한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약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한기총의 그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차명진 의원이야말로 퇴출감이다. 아니 지금 가만 있어봐. 저 자유한국당에서 징계 당원권 당원권도 정지 3개월 받았어요. 완전히 쫓겨난 지금 건 아니군요. 자숙해야 할 네. 시점인데 세월호 막말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네. 그 막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국민한테 대못질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반성은커녕 계속 지금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해명하면서 피해가려고 하고 세월호 문제 자기 발언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 꺼내든 거거든요. 아마 지금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왜? 막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자숙하라고 네. 당내 의원들한테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가 당원권정이 3개월이거든요. 이건 아무런 징계 효과가 없습니다. 징계 효과가 없으면 큰 탕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데 당협위원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인데 지역구를 하나 맡고 있긴 예. 하군요. 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빨갱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1950년대, 60년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한정당을 준비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와서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 당에서는 아무런 괜찮은 이런 정도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 정당은 몇 년대 정당입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뭐 극우에 호소하기 위해서 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막말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지난번 당원권 이제 3개월 넘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막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막말 아니라 사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고 국민을 모욕하는 네.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떤 징계를 내놓을지 3개월에 지금 당원권 정지입니다. 더해서 어떤 말을 할지 그냥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빨갱이라는 용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계 거의 10번째 수준의 경제대국, 시장경제에서 경제대국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이 다 죽어가는 공산주의의 컴플렉스에 벗어나고 아니면 네. 다 죽어가는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살려서라도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그 입지를 그 지지 기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극우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극을 하는 거죠. 자기 자르지 지금 못하도록. 당내 입장도 지금 뭐 사실상 총선 공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공천을 노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자극을 해서 더 선명하게 해서. 나를 자르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실은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았잖아요. 세월호 막말로 인해서. 근데 지금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거는 진짜 영구 퇴출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이번 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네. 비중이 크긴 큰가 봐요. 누구를 만나도 기사화가 되고 보는 것처럼 뭐 이걸 또 언론은 뭐 이렇게 만나니까 광폭 횡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당히 저는 일단 양정철 원장이 영리하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주어진 역할, 민주연구원 원장 아닙니까? 그걸 10분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실 그 광역 단체장 소속 정책연구원과 네. 당의 그 민주연구원이 이 상호 협력할 것이다.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나요? 사실 그 전엔 관심도 없었고요. 관심도 네, 없었고. 국민들이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 잘 모릅니다. 뭐 하는 네. 데인지 모르죠. 네. 사실 우리가 당정협의 이런 얘기합니다. 중앙정부하고 당은 늘 협의하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방정부하고도 협의합니다. 네. 시도단체장들하고 당하고 당 지도부하고 협력하죠. 그러나 그 부설 정책연구소하고 당의 부설연구소하고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협의한다? 네. 이건 그동안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영리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크게 예를 들어 당의 전략을 짜는 저 민주연구원하고 예를 들어 부산시에 네. 뭐 크게 뭐 정책 협의할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거 민감하게 바라보니까 이제 정책 협의하려고 만난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부산시의 산하연구원 같은 경우는 네. 부산시 발전, 미래 비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력을 해서 부산 총선을 위해서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당정 협의하듯이 당과 그렇습니다. 지방과의 협의, 그렇습니다. 지방 정부와의 협의. 근데 이게 네.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번질 소지는 있지만 네. 선거법상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책 간의 협의는. 그 정치 물론입니다. 아니 네. 좋은 정책이 국민들한테 공약되면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번질 가능성. 네. 그 이렇게 광폭 행보에 대한 여러 민감한 눈초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정책연구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정책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양정책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복심이라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실제적인 실세죠. 더더욱이 내년 총선 또 앞으로 대선까지도 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고 또 양정철이가 하면은 대통령의 의중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 사람이 왜 만나는 거지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우리가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키자라고 얘기할 때 정당 정치의 중심은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정책연구원이에요. 당마다 다 있습니다. 네. 원장이 그 원장으로서 이당 저당 다니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 이건 박수 칠 일이죠. 네. 그런데 왜 그럼 이번에 주목을 받는가?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장이라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양정철이기 때문에 주목을 저도 받는 이제 그 것이다. 점에는 동의하는데 예전에 민병도 의원이 할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니 섭섭해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 언론과 한국당이 양재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해요. 왜 그러냐? 아까 실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네. 이게 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가 만나는 거 보면서 여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하고 늘 이제 친문하고 갈등 이런 게 네. 많이 불거졌는데 한 방에 해결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끌어안고 네. 소주 마시면서 앙금 같은 게 있는 것도 풀어버리고 그래서 참 남들은 쉽게 풀지 못하는 여러 남마같이 얽혀 있는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단박에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거 보면서 네. 역시 양정철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양정철 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정책으로 지방 정부의 싱크탱크, 그다음에 또 정당의 싱크탱크나 민간의 싱크탱크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초당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때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글쎄요, 선거라고 관계 있습니까? 예, 선거랑 관계 없이요. 아니, 근데 선거 선거를 해석하지 전략을 않아주셨으면 담당하는 양정철 원장이 선거 앞두고 보란 듯이 움직이는데 선거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은 좀 저건 근데 다 이제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되는 건 당연한데 그럴 수는 거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연구원이 전략을 세우는 단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단위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정책을 민주연구원이 개발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민주연구원이- 전략을 만드는 네.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관련해서 전략 안 짜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럼 네, 여의도 연구원 마찬가지고. 네, 그럼요. 그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금 김세현 의원이죠. 네, 네. 다니시면서 하시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좋을 김세현 것 같아요. 원장이 황교안 대표한테 며칠 전이죠. 어젠가 종로 출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할수 말해버리던데요. 있죠. 그러면 할 수 있죠. 자기 당 소속이고 하니까 네.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당의 정책적인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다니면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또 야당도 여당한테, 여당도 야당한테 다니면서 서로 이 협력을 해나가고 가장 좋은 정책은 서로가 공유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네, 아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과거에는 당이 소유한 이런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정책연구원의 입지가 너무 작아서 또는 유명무실해서 오히려 그렇죠.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네. 좋은 정책 발굴하는 거 다 권장하는 거죠. 네. 한국당 소속이니까요, 거의.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다소 낯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갤럽이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민주당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정당 지지율보다는 민주당이 다소 낮게, 여당이 다소 낮게 나오고 야당이 다소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밑바닥의 그 여권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탄탄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저 40% 안에는 한국당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당 지지자, 바른미래당 지지자, 민주평화당 지지자들도 야당 승리를 원하죠. 자기들이 야당인데 네. 여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0% 안에는 한국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네. 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도 담겨 있다. 그래서 네. 저 40%를 한국당 지지로 해석하는 것은 좀 오바다. 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40%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정국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그 침체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야당한테 대폭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이거든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의 힘을 못하기 위해서 여당이 승리한다고 더 높다고 말하면은 지금 이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